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블록체인의 정말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복잡하지만 또 매력적인 기술,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이 특히 네 가지 주요 방식을 비교하면서 기본을 다지기에 아주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블록체인이 뭔지 아주 잠깐만 정말 빠르게 짚고 갈까요? 네, 그러시죠. 기본적으로는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장부예요. 근데 이게 분산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는 블록에 담겨서 시간 순서대로 쭉 사슬처럼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각 블록에는 그 전 블록의 정보, 그러니까 고유한 식별값, 해시라고 하죠. 그게 들어있어서 한 번 기록하면 뭐 함부로 바꾸거나 지우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불변성, 보안과 투명성의 비결이고요. 정보가 여러 컴퓨터에 쫙 퍼져 있으니까 뭐 서버 하나 공격당해도 괜찮고 중앙 관리자도 없고요. P2P 네트워크로 돌아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진실을 만드는가, 즉 합의 알고리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거죠. 합의 알고리즘. 네, 논문에서는 특히 작업증명, POW, 그리고 지분증명, POS, 권위증명, POA, 투표증명, POV,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얼마나 빨라질지, 뭐 확장성이라고 하죠. 네, 확장성. 또 에너지를 얼마나 쓸지, 효율성 문제, 그리고 얼마나 안전할지, 보안성,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거든요. 이게 프로젝트 성패를 가를 수도 있어요. 와, 그 트레이드오프,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핵심이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합의 알고리즘이란 말 자체부터 좀 확실히 하죠. 이게 뭐냐면요. 분산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참여자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어떤 데이터 상태나 값에 대해서 모두가 오케이하고 동의하게 만드는 규칙, 절차예요. 아, 모두가 동의하게 만드는 규칙이요? 네. 쉽게 말하면 많은 참여자 중에 누가 이번에 진실을 기록할 권한을 갖는지, 또 그 기록이 진짜 맞는 건지 이걸 결정하는 게임의 룰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꼭 블록체인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뭐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거래 처리할지 말지 정할 때나 여러 컴퓨터가 같이 일할 때 누가 리더할지 정하거나 데이터 복사분들이 항상 똑같은 내용을 갖도록 동기화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쓸모가 많네요. 논문 보니까 POW, POS, POA, POV 말고도 뭐 DPoS, POET, POI 이런 다른 종류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논문에 나온 대로 이 네 가지 작업증명 POW, 지분증명 POS, 권위증명 POA, 투표증명 POV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먼저 얘기할 건 작업증명 POW겠죠? 비트코인 때문에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명사처럼 쓰이죠. 2009년에 비트코인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유명해졌지만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훨씬 오래됐다고요. 1993년. 네, 맞아요. 그때는 사실 스팸 메일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그러니까 DOS 공격이라고 하죠. 그런 악의적인 사용자가 시스템 자원을 막 쓰는 걸 막으려고 제한됐었어요. 아, 그런 배경이. 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채굴자들이 컴퓨터로 엄청 어려운 암호 퍼즐 풀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논스라는 임의의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값을 찾는 거죠. 논스 값 찾기. 네, 이걸 제일 먼저 푼 채굴자가 거래 내역을 담은 새 블록을 만들어서 체인에 딱 붙일 자격을 얻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거고요. 이 작업 자체가 네트워크 보안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 어려운 계산 자체가 담보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POW의 가장 큰 장점은 예를 들어 이중지불 있잖아요. 네네, 돈 두 번 쓰는 거. 네, 그런 특정 공격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강력한 보안을 제공한다는 거죠. 해시캐시 방식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하지만 대가가 커요. 첫 번째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 아,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전 세계 채굴자들이 쓰는 전기가 웬만한 나라 하나보다 많다는 비판이 계속 있잖아요. 뭐랄까? 고성능 컴퓨터 수백만 대를 24시간 풀로 돌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두 번째는 이 퍼즐 풀려면 비싼 특수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 많은 소수의 대형 채굴 풀들이 네트워크 파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위험, 즉 중앙화 가능성이 있어요. 장비 경쟁에서 밀리면 참여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막대한 계산 능력이 오직 퍼즐풀이, 그러니까 보안 유지에만 쓰이고
다른 어떤 유용한 일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 이건 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걸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네, 그린 POW. 에너지 소비를 한 50%까지 줄이면서도 기존 보안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돼요. 확장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주목할 만한 방향이죠. 자, 그럼 POW의 그 엄청난 에너지 소비, 그리고 중앙화될 수도 있다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방법 없을까 하는 고민이 나왔겠군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지분 증명, POS입니다. 2011년에 처음 제안됐는데 이른 그대로 작업 대신 지분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지분 증명. 네, POS에서는 더 이상 누가 더 빨리 퍼질 푸나 이런 경쟁이 아니에요. 대신에 참여자들이 자기가 가진 코인을 네트워크에 스테이킹, 그러니까 맡겨두는 거죠. 아, 코인을 맡겨둔다. 네, 그러면 시스템이 이 스테이킹한 양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요소, 예를 들어 얼마나 오래 맡겼는지 같은 걸 고려해서 무작위로 다음 블록을 만들 검증자를 뽑아요. 이렇게 뽑힌 검증자가 거래를 확인하고 새 블록을 위조, 폴지 하거나 발행, 민트 할 권한을 얻는 거죠. 와, 그럼 복잡한 계산 경쟁이 없으니까 에너지 문제는 확실히 해결되겠네요. 그렇죠. 에너지 효율성은 뭐 POW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비싼 채굴 장비도 필요 없으니까 이런 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럼 더 탈중앙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점들이 POS의 핵심 장점이에요. 에너지 효율 높고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잠재력. 근데 POS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POW는 전기세랑 장비값을 들여서 공격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네, 비용으로 막는 거죠. POS는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만약 검증자가 나쁜 짓, 예를 들어 가짜 거래를 승인하려고 하면 자기가 맡겨둔 지분 일부나 전부를 시스템이 몰수해버려요. 아, 자기 돈을 잃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구조죠. 공격하려면 네트워크 지분의 상당량을 사야 하는데 만약 공격에 성공해도 네트워크 가치가 폭락할 테니 결국 자기 발등 찍는 셈이 될 수도 있고요. 오,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보안을 잡는다니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혹시 이것도 문제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이 지분 많이 걸고 네트워크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 같은 거요. POW 채굴 풀 문제랑 비슷하게.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POS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죠. 단순히 지분량만 보고 검증자를 뽑으면 부의 집중이 곧 네트워크 영향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POS 시스템들이 지분양 말고도 뭐 무작위성이라든지 아니면 평판 같은 다른 요소들을 섞어서 검증자 선정에 공정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논문에 나온 피오코인, 리스크, NXT 같은 초기 코인들이나 이더리움의 캐스퍼 프로젝트도 다 이런 고면을 담고 있죠. 아, 이더리움도 POS로 전환했죠. 네. 그리고 51% 공격 관점에서 보면요. POW에서 해시파워 51%를 모으는 비용보다 주요 POS 네트워크에서 코인 51%를 사들이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격이 더 어렵다는 주장도 있어요. 효율성을 더 높이려고 사용자들이 투표로 소수 대표한테 검증 권한을 맡기는 위임 지분 증명 DPoS 방식도 많이 쓰이고요. 그렇군요. DPoS, 위임하는 방식 알겠습니다. 자, 그럼 POW와 POS는 경쟁이나 경제적 인센티브에 기반한다면 세 번째, 권위 증명 POA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2017년에 개빈 우드가 처음 썼다는 이 용어, 이건 어떤 건가요? POA는 앞에 둘과는 철학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아무나 검증자가 될 수 없어요. 대신에 네트워크 시작 전에 미리 신원이 확인되고 승인된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검증자 역할을 맡아요. 미리 정해진 소수만 한다고요? 네, 뭐랄까 클럽 회원제 같은 거죠. 자격이 검증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핵심은 암호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참여자의 평판이랑 권위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 맡긴다. 이거 약간 블록체인의 탈중앙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효율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POA의 핵심 특징이자 명확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검증자 수가 적고 이미 신뢰가 있으니까 복잡한 계산이나 지분 증명 과정이 필요 없죠. 아, 그렇겠네요. 덕분에 에너지 소모 거의 없고 거래 처리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 내부망이나 특정 기관들끼리 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니면 컨소시엄 블록체인처럼요.
속도랑 효율성이 중요하고 참여자 간 신뢰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 환경에 딱 맞죠. 보안은 어떤가요? 소수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요? 검증자 신원이 공개되니까 오히려 나쁜 짓 하기가 어렵고요. 이론적으로 51% 공격도 방어하기 쉽다고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탈중앙성 측면에서는 POW나 POS보다 훨씬 중앙화된 구조죠. 어떻게 보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탈중앙성을 좀 포기하고 대신 통제와 효율성을 얻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 POA를 사물 인터넷, IoT 환경에 맞게 발전시킨 HDPOA라는 것도 언급하던데요. 저전력, 저사양 기기 많은 데는 이런 게 유리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HDPOA는 IoT 기기들의 제한된 자원으로도 안정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설계된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네요. 투표 증명, POV. 이것도 2017년에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위해 나왔다고 하는데 이름에 투표가 들어가네요? 이것도 뭔가 다른 방식일 것 같아요. 네, POV는 말 그대로 투표 메커니즘을 합의 과정의 핵심으로 써요. 네트워크 참여자들한테 여러 역할이 주어지는데요. 커미셔너, 버틀러 후보, 일반 사용자 이런 식으로요. 역할이 나뉘는군요. 복잡한데요. 네, 여기서 버틀러가 POW의 채굴자처럼 블럭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근데 경쟁에서 되는 게 아니라 커미셔너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아, 선거로 뽑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버틀러가 만든 블록은 다시 커미셔너들이 투표하고 검증해서 최종 승인을 하고요. 뭐랄까, 이사회가 커미셔너, CEO를 버틀러 뽑아서 사업 계획, 블록을 제안하게 하고 그걸 또 이사회가 투표로 승인하는 과정.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선출된 대표가 만들고 그걸 또 투표로 검증한다. 절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장점은 뭔가요? POV를 제안한 쪽에서는 몇 가지 장점을 얘기해요. 우선 투표 기반이라서 블록체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포크 현상 없이 항상 하나의 체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아, 포크 방지. 네. 그래서 처리량도 높고 거래 확장 시간도 빠르다고 하고요. 또 핵심 노드, 그러니까 커미셔너 같은 노드들 절반 가까이가 공격받거나 고장나도 시스템 전체는 정상 작동할 수 있는 BFT, 즉 비잔틴 장애 허용 특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EFT 지원. 네, 그리고 POW처럼 막 계산 경쟁 안 하니까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 하고요. 근데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알려진 것 같아요. 논문에서도 실제 IoT 환경에서 쓰인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고 실제 적용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죠.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운데 실제 성능이나 안정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알고리즘 POW, POS, POA, POV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논문의 비교 분석 그 표 1위강 섹션 3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진짜 트레이드오프가 확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핵심 기준들로 비교해보죠. 첫 번째는 역시 보안성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POW는 해시캐시 같은 방식을 쓰면 보안성이 매우 높다고 나와요. 근데 데이터 처리 자체의 보안은 그냥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요. 아, 기준이 다르군요. 네, POA는 POS보다는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BFT 기능 덕분에 일부 노드가 마시가도 시스템 전체 신뢰성을 지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POS는 이중지불 공격 막는 데는 POW보다 강할 수 있지만 채굴풀처럼 지분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는 데는 좀 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렇군요. POV는 POW보다는 낮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보안 수준을 제공한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안성이란 말 자체가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공격을 잘 막는지가 알고리즘마다 달라요. 다음은 에너지 효율성. 와, 이건 정말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극명합니다. POW는 뭐 에너지 엄청 먹는다는 건 거의 상식이 됐고, 물론 아까 말한 그 그린 POW가 좀 희망적이긴 하지만요. 네, 반면에 POW, POS, POB는 다 계산 경쟁이 없거나 훨씬 적으니까 POW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적이죠. 맞아요. 특히 POS는 DPoS 방식으로 효율성을 더 높일 수도 있고 POA는 신뢰 기반이니까 에너지 소비가 매우 낮고요. POB도 마찬가지죠. 논문에 나온 에너지 소비 차트 그림 3 보니까 진짜 비트코인 POW 막대 그래프가 다른 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시각적으로 확 와닿았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확장성, 즉 얼마나 많은 거래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더 많이 쓰이려면요.
네, 정말 중요하죠. POW는 기본적으로 블록 만드는 시간이나 크기 제한 때문에 확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어요. 뭐 병렬 처리나 그린 POW가 대안으로 나오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요. POA는 효율성 덕분에 POW보다는 확장성이 높지만 중앙화된 구조라는 특징이 있고요. POS는 샤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확장성을 크게 높일 잠재력이 있어요. 샤딩이요? 그게 뭐죠? 샤딩은 쉽게 말해 슈퍼마켓 계산대를 여러 개, 샤드를 만들어서 손님들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전체 네트워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거래를 병렬로 처리하는 기술이죠. 아하, 나눠서 처리하는 거군요. 네, POV는 POW보다는 블록 생성 속도가 빨라서 중간 정도 확장성으로 평가되고요. 여기서 확장성 삼중고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네, 들어봤어요. Scalability Trilemma.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정말 어렵고 보통은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좀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월 인터넷 호환성. 수많은 저전력, 저사양 기기들이 막 연결되는 IoT 환경에서는 합의 알고리즘 특성이 더 중요해지겠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POW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IoT에는 거의 못 쓴다는 평가죠. 뭐 마이너 트웨인스 같은 아이디어가 있긴 하다고 하지만 네, 비효율적이죠. 반면에 POA는 아까 말한 HD POA라는 맞춤형 변형이 실제 IoT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될 정도로 유망하다고 하고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POS도 POW보다는 훨씬 낮고 특히 차량 인터넷, IoV 같은 데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되더라고요. 속도랑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네, IoV는 자동차들이 서로 통신하거나 도로 인프라랑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말하죠. POV는 아직 IoT에서 검증은 안 됐지만 에너지 효율성 같은 걸 보면 잠재력은 있다고 평가되고요. 네, 이렇게 비교해보니 확실히 드러나죠. 완벽한, 만능 합의 알고리즘 없다는 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결국 그 블록체인이 뭘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죠. 보안이랑 탈중앙성이 최우선이면 POW, 개선된 형태를, 에너지 효율이랑 속도가 중요하면 POS나 POA를, 참여자 간 신뢰가 보장된 환경이면 POA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분야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린 POW, DPoS, HDPOA처럼 기존 방식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합의에 이르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인 작업증명 POW, 지분증명 POS, 권위증명 POA, 투표증명 POV 네 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각각이 보안, 에너지 효율, 속도, 그리고 IoT 적용 가능성에서 어떤 특징과 장단점, 즉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는지 비교 분석했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접하게 될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관련 뉴스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탈중앙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면 그럼 어떤 걸 희생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네 가지 알고리즘에 집중했고 연구진 스스로 밝혔듯이 실제 채굴 환경 테스트보다는 기존 문헌 분석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 한계점도 언급됐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넘어서서 앞으로 차세대 합의 메커니즘을 설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뭘까요? 특히 논문 말미에 암시된 것처럼 인공지능, AI 같은 기술이 블록체인 보안을 강화하거나 네트워크 활동 분석에 점점 더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AI와의 결합. 네. 그런 지금 미래의 합의 방식은 어떤 새로운 기준과 기술을 요구하게 될까요? 어쩌면 효율성이나 보안성만큼 지능성이나 적응성 같은 요소가 중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이 복잡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세계의 두 거인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핵심 차이점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그림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작업 증명이냐, 지분 증명이냐
이런 기술 비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이 AI 데이오나 디파이, 심지어는 전혀 예상 못했던 반도체 산업과의 연결고리까지 탐색하고 있더라고요. 가치가 어떻게 벼사하고 있는지 이걸 또 철학적인 틀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뽑아내서 청취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자료들이 가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핵의 변주법이나 포퍼의 세 가지 세계 모델 같은 철학적인 도구를 쓰는 게 눈에 띄는데요. 전문가님, 이게 암호화폐 분석에 어떻게 쓰인다는 건가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접근법이죠. 해결식으로 보자면요. 기존의 어떤 사회적 가치나 기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POW를 정립, 그러니까 thesis,로 보는 겁니다. 아, 기존의 것을 정립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가치나 기술, 뭐 예를 들어 AI 데이오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POS 같은 거를 반정립, 엔테시스로 보는 거죠. 아하, 대립하는 개념으로.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 모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터넷 세상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나 기술적 해법, 예를 들면 뭐 POW랑 POS를 합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같은 거요. 이런 종합, 신테시스가 나온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자료에서도 예를 들어 그 블록체인의 개방성이랑 프라이버시 요구가 깍 부딪히면서 하이브리드 기술 같은 종합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퍼퍼 모델은 이걸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봐요. 세계 1은 물리적 현실,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의 투명성 같은 객관적인 사실들이고요. 네, 객관적인 거. 세계 2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뭐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 같은 거겠죠. 그리고 세계 3은 이 둘이 막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객관적 지식의 세계. 그러니까 뭐 새로운 웹3의 가치나 기술 이런 걸로 봅니다. 아, 그럼 POW, POS도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POW를 세계 1, 이더리움 POS를 세계 2로 보면 이 둘이 막 공진화하면서 나오는 NPOS나 POH 같은 다른 합의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이걸 세계 3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기술 발전이랑 가치 변화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분석들인 거죠. 와, 철학적인 틀로 보니까 이게 그냥 기술 대결이 아니라 뭔가 더 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 가치 변환을 더 빠르게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신뢰를 다루는 방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전통금융의 핵심은 그 기관에 대한 신뢰잖아요. 우리가 은행을 믿으니까 돈을 맡기는 거고요. 은행이 내 거래를 정확히 처리해주고 뭐 거짓말 안 할 거다 이런 믿음이죠. 자료에서도 금융기관을 괜히 신용기관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없으면 안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암호화 기술, 특히 비트코인 같은 초창기 블록체인은 이 신뢰라는 걸 사람이나 기관이 아니라 아예 코드랑 수학으로 구현하려고 시도한 거죠. 이게 POW가 처음에 그렇게 주목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고요. 디파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중개자 없이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는 거고요. 자료에서는 특히 유니스왑, 커브, 밸런서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DX 모델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 덱스요? 근데 중앙화된 거래소랑 다르게 오더북, 그러니까 주문서 방식이 아니라 유동성 풀을 쓴다는 점이 핵심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죠. 유동성 풀 방식. 유니스왑의 그 XY 곱하기 K 공식이 엄청 유명하던데 이게 뭐랄까요? 그냥 공식만 알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거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XY 곱하기 K라는 게 사실상 자동으로 가격 균형을 맞춰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동으로요? 네. 풀 안에 토큰이 두 종류, X랑 Y가 있다고 쳐볼게요. 누가 만약에 X 토큰을 많이 사가요. 그럼 풀 안에 X 수량이 줄겠죠. 네, 줄겠죠. 그러면은 이 공식 때문에 자동으로 Y 토큰 대비 X 토큰 가격이 올라가게 설계된 거예요. 반대로 Y를 많이 사가면 Y 가격이 올라가고요. 항상 그 곱 K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호가를 따로 내지 않아도 언제든 토큰을 바꿀 수 있게, 그리고 풀 자체의 균형도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거래 수수료를 벌 수 있지만 반대로 풀에 넣어둔 자산 가격이 막 변동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비영구적 손실,
임퍼머넌트 로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또 디파이 참여할 때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소죠. 아, 그런 위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커브는 이런 모델을 스테이블 코인처럼 가격이 거의 안 변하는 애들끼리 바꾸는데 최적화시켜서 슬리피지, 그러니까 거래할 때 가격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확 줄였고요. 밸런서는 아예 여러 자산을 원하는 비율로 묶어서 마치 개인 맞춤형 인덱스 펀드처럼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결국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교환되는 방식을 막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기술만 바꾼 게 아니라 금융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방식까지 새로 만들어내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죠. 비트코인의 POD랑 이더리움의 POS. 단순히 기술 방식 차이를 넘어서 뭔가 근본적인 철학이나 지향점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POW, 작업 증명은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쓰는 방식이고요. 채굴자들이 엄청 복잡한 암호 퍼즐을 막 푸는 경쟁을 하잖아요. 그걸로 거래를 검증하고 보상으로 코인을 받고요. 이 경쟁 자체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는 힘인데 역시나 막대한 에너지를 쓴다는 거. 네, 에너지 문제.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 하나 만드는데 거의 10분 걸리니까 속도도 느리고요. 잔류에서도 이게 승자독식 구조라 에너지 낭비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다고 지적하죠.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이 더머지 업데이트로 확 바꾼 POS, 지분 증명은 좀 달라요. 여기서는 뭐 전기 먹는 경쟁 대신에요. 검증자들이 자기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그러니까 맡겨둬요. 그 지분을 담보로 걸고 거래 검증에 참여하는 거죠. 아, 담보를 거는 방식이군요. 네, 그래서 정직하게 잘하면 보상을 받고 만약에 나쁜 짓을 하면 담보를 뺏기니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 더머지로 이더리움 에너지 소비가 99.99%나 줄었다는 건 진짜 와, 엄청난 변화네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큰 진전이었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POS에 대한 걱정도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분을 많이 가진 검증인한테 권력이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중앙화 위험 같은 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POS가 에너지 효율 좋고 처리 속도도 빠르고 이더리움은 15초 정도니까요. 이런 큰 장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주체한테 검증 권한이 너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POW랑은 또 다른 종류의 보안 공격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아,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서는 계속 POW를 고수하는 거군요. 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POW가 그래도 오랜 시간 검증됐고 더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들 때문이죠. 듣고 보니 결국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뭔가 디지털 금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데 딱 집중하는 느낌이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글로벌 컴퓨터를 만들려는 느낌이랄까요? 합의 방식부터 속도, 비용, 그리고 총 발행량까지 비트코인은 2,100만 개 딱 정해져 있고 이더리움은 지금은 제한이 없잖아요. 정말 다른 길을 가는 셈이네요. 그렇죠. 뭐 어느 한쪽이 무조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랑 철학에 따라서 다른 기술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뜻밖의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요, 반도체 시장이랑 관련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게 가상자산이랑 실제 만드는 칩 산업, 선뜻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저도 이 부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연구진이 지난 10년치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시가총액 변하는 게 전 세계 반도체 판매액을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하게 예측하더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측을 한다고요? 시가총액이 판매액을요? 왜 그런 거죠?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역시 하드웨어 수요죠. 특히 비트코인 POW, 채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연산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네, ASIC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려면 고성능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이더리움도 뭐 POS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네트워크 돌리고 생태계 확장하려면 하드웨어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막 활발해지면 그게 직접적으로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4년 주기의 반도체 사이클, 실리콘 사이클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요. 와, 근데 더 신기한 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는 이더리움이 반도체 판매 예측에 더 큰 영향을 줬다고요? 네, 분석 결과가 딱 그렇게 나왔어요. 아시아 데이터에서는 비트코인 영향력이 더 컸고
미국 데이터에서는 이더리움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여기에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변수로 추가해서 분석했더니 전력 소비량이요? 아,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오는 그 지수 말씀이시죠? CBSEI. 네, 맞습니다. 그걸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 분석에 전력 소비 변수를 딱 넣었더니 그 관계가 음수로 나왔다는 거예요. 음수로요? 그건 무슨 뜻이죠? 전력을 많이 쓰면 반도체 판매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연구진은 이걸 아마로 2021년에 중국에서 채굴을 엄청 강력하게 규제했던 것 때문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아, 그때 채굴장들 다 문 닫고 그랬죠. 네, 그 규제 때문에 아시아 지역 채굴 활동이랑 전력 소비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는 관련 반도체 수요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반도체가 아니라 암호화폐, 에너지 정책, 반도체 수요 이 세 가지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인 거예요. 이더리움이 POS로 바뀐 게 앞으로 이 관계를 또 어떻게 바꿀지도 지켜봐야 할 거고요. 와, 정말 암호화폐가 그냥 디지털 세상 얘기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자원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 시스템 안에서의 자산 집중 문제도 지적이 되는데요. 소수의 지갑에 비트코인 대부분이 몰려있다? 이른바 파리토 분포 현상이라고요. 맞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요. 상위 한 6.28% 정도 되는 주소가 전체 비트코인의 93.72%를 가지고 있대요. 93.72%요? 와, 정말 극심한 집중이네요. 네, 그렇죠. 과거의 특정 지역, 특히 전기료 쌌던 중국 같은 곳에 채굴 파워가 엄청 쏠렸던 현상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프라티쿠 구루하라는 학자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 단순히 자산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핵심은 유통이 있다고 봐요. 구루아가 이런 말을 했대요. 금 같은 희소한 자원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별 의미 없고 그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교환되고 유통될 때 진짜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아, 교환되고 쓰여야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믿고 서로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경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무리 특정 지갑에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게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으면 디지털 금이라는 의미도 좀 퇴색될 수 있다. 이런 경고로 읽을 수 있어요. 결국 신뢰에 기반한 교환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산 집중 문제랑 연결해서 보니까 그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도 좀 다르게 보이네요. 이게 공급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이는 장치인데 이게 가치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대략 4년마다 채굴 보상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처음 설계할 때부터 총 발행량을 2,100만 개로 딱 못 박아놓고 시간이 갈수록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 속도를 점점 늦추도록 만든 거예요. 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그렇죠. 공급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희소성이 더 부각되고 이게 잠재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일종의 디지털 디플레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특히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 풀어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고 예측 가능한 스케줄대로 공급이 조절되는 비트코인의 특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을 해요. 물론 아까 말한 POW 방식의 환경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지만요. 그래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자, 이제 다시 처음에 언급했던 AIDAO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AIDAO가 인터넷의 고질적인 문제들, 사이버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정보 편향이 막 확산되는 거나 필터 버블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현상 같은 걸 해결하고 뭔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여기서 또 아까 그 해결 변증법을 다시 한번 써먹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보호 같은 게 적립이라면 AIDAO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효율성이나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의사결정 같은 건 반정립이 될 수 있겠죠? 아, 또 정립과 반정립이네요. 네, 이 둘이 막 부딪히고 섞이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조직 운영 방식, 종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인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알고크라시,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 시스템,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리즘 통치요? 와, 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개미군집처럼 중앙 통제 없이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예로 들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개미군집 비유는 그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게 꼭 중앙에서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개별 구성원들이 따르는 단순한 규칙들의 상호작용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기 조직화 개념을 설명하려고 든 예시일 거예요. 그러니까 AI랑 DAO, 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딱 결합하면 인간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알아서 자원을 배분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기본 속성이 개방성, 투명성인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라이버시랑 이게 딱 부딪히잖아요. 모든 게 다 기록되고 공개된다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키죠? AIDAO가 이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투명성이랑 프라이버시 사이의 긴장관계야말로 웹3 기술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자료에서는 바로 이 웹3 기술, 그리고 AI, DAO 같은 새로운 접근법들이 이 딜레마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요즘처럼 뭐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이나 믿음이 여론을 막 좌우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새로운 신뢰의 기반을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요, 그 영지식 증명 같은 기술 있잖아요. 정보 내용은 공개 안 하면서도 그 정보가 진짜라는 것만 딱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랑 AI 분석 같은 걸 잘 결합하면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도 필요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기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블록체인이 주는 신뢰성이 사회 전반의 어떤 신뢰 부족 문제를 좀 완화하는 바탕이 되고, 거기에 AI, DAO 같은 기술이 더해져서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아까 그 POW랑 POS의 관계도 단순히 누가 이기냐, 지냐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정립과 개방성, 효율성, 반정립이라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종합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자료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훑어봤네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 차이에서 시작해서 디파이, 반도체 산업과의 진짜 예상 못한 연결, 또 자산 집중 문제나 반감기, 그리고 저 멀리 AI, DAO라는 미래 기술과의 복잡한 상호작용까지요. 이 POW냐, POS냐 하는 선택이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 환경, 심지어 미래의 조직 운영 방식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정말 거대한 질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더머지 같은 그런 큰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 전체 시장의 역학이나 관련 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의 투명성이란 가치와 프라이버시라는 가치, 이 어찌 보면 서로 부딪히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지, 또 AI, DAO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이 균형점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게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핵심 과제일 겁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만약에요, AI 같은 기술이 정말로 가치를 자동으로 막 증폭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커진 가치가 특정 소수에게만 쏠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순환되고 공유되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비트모빅이 진정한 그 글로벌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합의 메커니즘, 이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비트모빅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널리 쓰이고 또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려면 그 비트코인의 정신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증명, 이 POW 방식을 꼭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 블록체인 시장의 어떤 주류 트렌드나 기술적인 요구 같은 건 좀 반영해서 지분 증명, POS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바꾸는 걸 고려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일까? 바로 이겁니다. 네.
저희 논의는 그 비트모빅의 이상과 또 현실 사이의 어떤 긴장, 이걸 다룬 자료죠. 비트모빅, 이상과 현실의 갈림길, 여기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요. 저는 비트모빅의 어떤 핵심 철학,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컴퓨팅 파워 경쟁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자법증명, POW 방식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시장의 어떤 역동성이나 기술 발전의 흐름 이런 거 좀 고려해 볼 때요. 그 가지고 있는 지분에 비례해서 블록 생성 권한을 얻는 지분 증명, POS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합의 메커니즘을 찾아보는 것이 비트모빅의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쩌면 피할 수 없거나 아니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론을 좀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작업 증명 POW는요, 비트모빅한테 그냥 여러 기술 옵션 중 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비트모빅 생태계가 스스로 정화하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작동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 자료에 나온 표현을 좀 빌리자면 POW는 부분적 죽음을 감내하면서 그 대가로 부활과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생태계 이코시스템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거나 좀 부적합한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이걸 통해서 전체 시스템은 더 강건해지는 그런 자정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또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소위 언노운 코인 문제 같은 초기 분배의 불확실성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장부를 만들겠다 이런 비트모빅의 근본적인 목표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이런 강력한 자정 능력과 탈중앙성이야말로 특히 글로벌 신원 인증이라던가 글로벌 복합 무역망 같은 이 전 세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비트모빅의 아주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POW의 어떤 이상적인 가치, 또 철학적인 중요성 이런 부분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블록체인 시장의 참여자들, 특히 큰 자본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술 도입을 이끄는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결국엔 서비스를 쓸 일반 대중들은요, 순수한 이상보다는 사실 현실적인 편리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어떤 수익성, 또 사용 편의성, 이런 데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 결과로 기술적으로는 POW가 중앙화 위험이나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빠른 거래 처리 속도, 또 스테이킹을 통해서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이점들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상당히 받고 있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탈중앙화의 상징인 비트코인조차도 실제로는 대부분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기관들은 규제 때문에 중앙화된 수탁기관, 커스터디언을 이용하고 심지어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중앙화된 금융상품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POW 방식이 그 구조상 본질적으로 기존 주식회사 모델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현실적인 요구와 트렌드를 외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이나 요구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죠. 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그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비트모빅의 핵심 정체성까지 희생해야 하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POW를 포기하는 건 단순히 기술 스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비트모빅이 추구하는 가치의 어떤 뿌리를 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료는 바로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POW라는 그 엄격한 필터를 포기하게 되면 생태계는 자기 갱신 능력을 잃고 기존 실패 요인들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중앙화된 구조로 퇴행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 간섭이나 내부 부패에 취약해져서 결국 다친 개처럼 돼서 썩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료의 주장처럼 어렵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POW를 고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비트모빅이 그리고 있는 그 원대하고 찬란한 비전, 예를 들어 국경 없는 신원 증명이나 복잡한 국제 무역 거래를 위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이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POW를 통해 확보된 그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탈중앙화 시스템만이 그런 비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원대하고 찬란한 비전 자체는 정말 중요하고 동기부여가 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전력 또한 현실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이 블록체인 업계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 자산, RWA를 토큰화하는 기술이라던가 다양한 블록체인끼리 상호작용하게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올 때의 신뢰성 문제, 즉 오라클 문제 같은 근본적인 기술적, 논리적 모순이나 중앙화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관들에 의해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시장의 완벽한 기술적 이상보다는 당장의 어떤 효용성이나 상업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움직인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비트모빅 내부에서조차 과거에 POW에서 POS로의 전환을 고려하거나 래핑과 같이 필연적 중앙화 요소를 가져오는 방법론을 통해 웹3 생태계와의 연결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래핑이라는 게 특정 블록체인 자산을 다른 블록체인에서 쓰도록 일종의 포장을 하는 기술인데, 이 과정에서 원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중앙화된 주체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내부 논의는 POS나 웹3와의 연동이 단순히 외부 압력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시대의 요구에 따른 현실적 선택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POS를 채택하거나 래핑 같은 방식을 통해서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웹3나 디파이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비록 순수한 POW 원칙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훨씬 더 넓은 사용자 기반과 기관 참여를 이끌어내서 비트모빅의 실질적인 글로벌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실현할 동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핵심적인 논점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 POW가 과연 비트모빅에게 타협 불가능한 핵심 원리인가, 아니면 글로벌 확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물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전자의 입장을 계속 고수합니다. POW는 비트모빅 생태계의 장기적인 건강성,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고 부적응자를 걸러내는 자정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네트워크 통제권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 그 탈중앙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비트모빅을 다른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차별화시키는 핵심 가치이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원대하고 찬란한 비전의 근간이라는 거죠. 자료의 표현을 다시 빌리면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가차없이 작동하는 POW 질서가 부적응자의 죽음이라는 토양 위에서 새로움이 잉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가차없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이게 바로 글로벌 규모의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POW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점,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오히려 이 시스템의 강건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적인 중요성이나 이상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인 구현의 어려움, 그러니까 자료에서 언급된 많은 난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퍼블릭 POW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또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정말 엄청난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POW의 그 높은 에너지 소비 문제, 이게 비록 비트모빅이 특정 방식으로 완화하려고 한다 해도 글로벌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는 지속적인 논란거리고 잠재적인 재앙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고성능 채굴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건 이론적인 탈중앙성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의 중앙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현재의 글로벌 시장과 잠재적 사용자들이 POW의 이런 가차 없음과 상대적인 불편함, 예를 들면 느린 거래 속도 같은 걸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은 본능적으로 편리함과 기대 수익을 좇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POW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비트모빅을 기술적으로나 시장적으로 고립시키고 결국 글로벌 확산이라는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이상적인 원칙을 지키려다가 현실 세계에서의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이걸 떨치기 어렵습니다. 중앙화 위험이라는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포에스나 랩핑 같은 대안들이 가진 명백한 한계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들은 필연적 중앙화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포에스의 경우 지분을 많이 가진 검증인, 밸리데이터에게 더 많은 블록 생성 권한과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이건 자료에서 지적한 대로 기존 주식회사 모델과 다르지 않고 소수의 고래, 지분 보유자가 네트워크의 방향성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랩핑 역시 자산을 보관하고 발행을 관리하는 그 중앙화된 주체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고요. 이런 구조들은 결국 신뢰가 필요 없는, 즉 트러스트리스 시스템을 지향하는 블록체인의 근본 철학,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장부를 만들겠다는 비트모빅의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물론 POW 역시 완벽한 탈중앙화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거대 채굴풀들이 해시레이트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현실은 분명 문제죠. 하지만 POW는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누구나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채굴풀은 경쟁과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분산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POW의 자본 기반 중앙화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더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POW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탈중앙화를 향한 길이고, 외부 압력이나 내부 부패로부터 비트모빅 생태계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지적, POW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대 채굴풀 문제는 POW 시스템의 탈중앙성에도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현실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 전체가 이미 상당 부분 중앙화된 인프라와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준수나 편의성 때문에 중앙화된 수탁 서비스를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합니다. 즉, 시장은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이상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관리되고 규제되는 형태의 시스템에 더 익숙하고 이걸 선호하는 경향까지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자료에서 제시된 미래 시나리오 중 하나처럼 순수한 탈중앙화 시스템이 아니라 규제와 신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관리되는 형태의 반쯤 중앙화된 블록체인 산업,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POS나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 또는 허가형 블록체인과 연동 같은 이런 시장의 현실적인 요구와 규제 환경에 더 잘 부합하는 방식을 탐색하는 것이 완전한 이상을 추구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고사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생존 및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비트모빅의 핵심 POW 체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POS 기반의 사이드 체인이나 레이어 2 솔루션을 활용해서 확장성이나 웹3 연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원칙과 현실 사이의 어떤 타협점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논의할 쟁점은 비전과의 정합성 문제입니다. 즉, POW라는 이상적인 기반 위에서 비전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상황에 적응하면서 비전의 현실화를 모색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는 다시 한번 자료가 강조하는 가슴이 설레도록 눈부신 깃발, 즉 비트모빅이 내건 원대하고 찬란한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목표가 참여자들을 결집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료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가차없는 POW에 의해 강건하게 유지되는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만 지탱될 수 있다는 겁니다.
POW는 단순한 합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이자 비트모빅이라는 건축물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과 같다는 거죠. 이 기둥을 시장 트렌드나 단기적인 편의를 위해서 타협하는 순간 비전의 근간은 흔들리게 되고 비트모빅은 그저 수많은 알트코인 중 하나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유행이나 편리성에 영합하기보다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POW라는 근본적인 차별성과 강점을 지켜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트모빅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구축하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비전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눈부신 깃발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요. 현실 세계의 어떤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발 자체가 찢어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 그건 그냥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 실현될 수가 없죠. 만약에 앞으로 웹3, 디파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이 POS나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확장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다면요. POW만을 고집하는 것이 비트모빅의 글로벌 도달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물론 자료에서도 현재 이 POS 중심 트렌드가 거품일까 진화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의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모빅의 핵심적인 정신이나 비전, 예를 들어 더 나은 장부를 만들겠다는 목표나 글로벌 신원무역 시스템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지향점, 이건 확고히 유지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끊임없이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조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POS나 다른 대안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비전의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전을 현실 세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더 많은 사람과 기관이 참여해서 실제로 사용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스템이 되려면 이상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용성과 연결성 또한 확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RWA나 오라클 문제 같은 경우도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 세계의 수요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거든요. 비트무비 역시 이러한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상적인 순수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현실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업 증명 POW가 비록 구현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비트모빅 고유의 회복 탄력성, 즉 자정 능력과 강력한 탈중앙화 시스템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이며 이는 비트모빅이 추구하는 야심찬 글로벌 목표, 특히 전 세계적인 신뢰 인프라 구축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근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비트모빅의 장기적인 가치를 차별화하고 또 단기적인 시장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POW를 고수하는 것은 기술적 선택을 넘어서 비트모빅이라는 생태계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비트모빅이 진정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분증명 POS이나 웹3 기술과의 연동 같은 현재 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기술 발전에 대한 좀 실용적인 고려와 적응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때로는 순수한 POW 원칙과의 일부 타협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한 이상만을 추구하며 급변하는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자칫 기술적, 시장적 고립을 초래해서 비전 실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죠. 비트모빅의 핵심 원칙과 글로벌 시장의 요구 사이에 긴장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비트모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논의는 비트모빅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 그러니까 POW로 상징되는 핵심적인 정체성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성장과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시장 트렌드와의 연계라는 실용적인 적응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두 관점 모두 비트모빅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블록체인 기술 환경 속에서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내려야 할 어려운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논의의 기반이 된 자료 역시 이러한 이상과 현실, 또 원칙과 적응 사이의 복잡한 긴장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어떤 길이 비트모빅을 더 지속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미래로 이끌지는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시장의 반응, 그리고 비트모빅 커뮤니티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비트모빅의 미래와 또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